루스라는 한 할머니가 저녁에 딸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딸이 안 돼! 이렇게 소리치면서 전화가 끊긴 거예요. 무슨 일인가 걱정돼서 다시 연락을 하는데 딸이 전화를 안 받아요. 루스는 911에 신고했어요. 제가 딸이랑 통화하는데 갑자기 딸이 안 돼! 이러면서 전화가 끊겼어요. 가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경찰은 얼마 뒤에 딸 캐롤의 집에 도착했는데 캐롤이 피가 가득한 웅덩이에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랑 통화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처음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 클릭 후 시청 부탁드릴게요. 캐롤 케네디는 1955년 테네시주에 있는 내슈빌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빠는 우체국 직원이었고 엄마는 어떤 회사의 비서로 일을 했는데요. 캐롤에겐 오빠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남매였던 거예요. 어렸을 땐 되게 활동적인 아이였는데 학교 신문 부서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15살 때 미스 인제뉴 콘테스트라고 여기 내슈빌 지역 대표로 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약간 미인 대회랑 비슷한 건데 얼굴보다는 지성이나 이 학생으로서의 성과 뭐 이런 걸 평가하는 대회라고 해요. 캐롤은 벤더빌트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하는데요. 이 학교가 1875년도에 설립됐고 미국에서 20위 안에 드는 명문이라고 합니다. 캐롤은 여기서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이 학교에서 남자친구 톰도 만나게 되는데요. 둘은 결혼까지 했고 근데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1년 반 만에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참고로 아이는 없었어요. 이후에 캐롤은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혼자 쭉 지내다가 뉴욕으로 한번 여행 간 거예요. 혼자서. 여기서 스티븐 느모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둘이 첫눈에 반했어요. 불타오르는 사랑을 해요. 스티브 드모커는 1954년생이었고요. 캐롤보다 한 살이 많아요. 뉴욕 로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방사선 전문의였고 엄마는 교육학 박사까지 공부를 했고 나중에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까지 됐어요. 소위 배운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고등학교도 사립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또 캐롤 만났을 때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스티브는 구남매 중 장남이었는데요.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스티브 보면 뭐 얼마나 듬직했겠어요. 얼굴도 훤칠하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한 그런 남자였어요. 당연히 인기도 많았겠죠. 스티브가 72년도에 컬리지를 가는데 이 시대의 사회 분위기가 막 자유 외치고 히피족들 생겨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약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연애도 되게 자유롭게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 인기 많은 스티브에게 여자들이 넘쳐났어요. 스티브와 캐롤이 뉴욕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둘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특히 캐롤이 스티브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좋지, 막 요리도 가끔 해주면서 되게 다정했고 캐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 엘리트 길을 걸어온 스티브가 너무 이상적인 남자였던 거예요. 이후에 둘은 멕시코로 여행도 가고 몇 번 데이트를 하다가 캐롤이 스티브가 사는 뉴욕으로 이사를 합니다. 테네시에서 뉴욕으로 갔어요. 그리고 1982년 10월 둘이 결혼을 하는데요. 신혼 때 스티브의 부모님 집이 있었는데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았어요. 스티브는 계속 공부했고 캐롤은 그 게스트하우스 정원 꾸미고 스티브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첫 직장으로 파타고니아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웃도어 의류 스토어죠? 인사 담당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캐롤도 일을 시작하는데 여성 보호 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스티브가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는데 당시 동료들 말로는 거기 직원이랑 바람을 폈다. 그래서 잘렸다고 해요. 과거에 그 자유 외치면서 연애했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일까요? 이때부터 스티브는 좀 구린 구석이 있었어요. 이후에 부부는 애리조나주 프레스콧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프레스콧은 인구 4만쯤 되는 작은 도시인데요. 옛날에 금광이 발견돼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된 이유가 스티브가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 여기 있던 프레스콧 컬리지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캐롤도 같은 학교에서
회사에서 심리 상담해주는 그 상담원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계기로 1987년 부부가 프레스콧으로 이사를 했어요. 1년 뒤인 1988년 첫째 딸 케이티가 태어났고요. 몇 년 뒤에 둘째 딸 샬롯도 태어나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기 낳을 때 조산사가 집으로 왔었는데요. 88년이면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아무래도 부부가 살던 곳이 대도시가 아니라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캐롤은 첫째도 집에서 낳았고 둘째 때도 그 집에서 출산할 예정이었는데 예정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 조산사가 캐롤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캐롤이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 네비한테 연락을 합니다. 네비, 스티브가 조산사랑 잤어. 헐. 아니, 바람 피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 상대가 조산사 와이프가 임신해서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조산사가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두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이 스티브의 바람기를 잡을 수 없었대요. 항상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또 스티브가 말도 되게 능청스럽게 잘해가지고 그냥 한번 바람 피우고 캐롤한테 들키면 밤에 이렇게 샴페인 딱 가져와가지고 허니,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당신 위해서 비싼 걸로 사왔어. 이거 먹고 풀어. 이러면 또 캐롤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캐롤은 이 스티브의 불륜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게 정도껏 해야지 그냥 항상 바람 피우고 있었대요. 이거는 병인 것 같다. 아무래도 내 남편이 성관계 중독에 걸린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스티브를 오히려 더 도우면서 병을 치료해 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 또 이런 관점은 처음 들어봐요. 이게 불륜이 정신질환이다 이거죠. 근데 캐롤의 직업이 심리 상담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지만 상담사, 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남편을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캐롤은 늘 바람을 피우고 있는 스티브와 20년을 함께 살아요. 항상 누군가가 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부 사이에 스티브의 바람 말고는 또 문제가 딱히 없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고 이 부부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그런 지위 면에서도 잘 나갔습니다. 캐롤은 학교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나중엔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이 되거든요. 또 예술 활동도 같이 겸해요. 이 캐롤이 그래픽 아트 판화를 만드는데 심리 상담하면서 술 중독, 약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 또 가정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술 치료를 합니다. 스티브도 대학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요. 대학 직책 중에 딘이라고 있는데요. 한국의 학과장과 비슷해요. 이 딘으로 승진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스티브 교수, 와이프 임신했는데 조산사랑 바람났어. 이런 소문이 다 난 상태였고, 심지어는 같이 연구하는 학생들이랑도 불륜을 저질러요. 그것도 2명이나. 나중엔 스티브한테 별명이 생기는데, 시리얼 팔렌더라고 연쇄살인마를 왜 시리얼 킬러 또는 시리얼 머더러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시리얼 팔렌더는 연쇄 불륜남? 뭐 이런 뜻이에요. 대학교에서 이런 별명을 얻었으니 그냥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런 바람둥이였죠. 1955년 스티브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이 친구가 스탁브로커라고 주식 중개인이었는데 스티브한테 야야 너도 한번 주식 공부해볼래? 이거 돈이 꽤 괜찮아.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주식 중개 수업을 들었고 이때 다른 사람들한테 의뢰를 몇 건 받아서 주식 중개를 몇 번 하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주식 조금 사라고 하고 중간에서 커미션 받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해보니까 뭐야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고? 시골에서 교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리고 스티브는 전문 주식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이 학과장 자리를 버리고 떠나요. 원래 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항상 좀 명예롭고 좀 화려한 걸 갈망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주식 중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스티브의 이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만 불에서 50만 불을 벌었는데 4억에서 6억 5천쯤 되는 돈이에요. 당시가 95년도인데 가치가 훨씬 컸겠죠. 그런데 문제는 스티브의 소득이 점점 커지는 만큼 그의 불륜 관계도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면서 '어이씨 이 정도면 다른 여자들 몇 명 더 만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시에 스티브가 피닉스에 자주 출장을 갔었거든요. 이 피닉스는 애리조나의 주도예요. 거기에 콘도를 하나 장만해 놓고 머물렀는데 여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게 딴살림 차린 게 아니라 그냥 여자들을 밥 먹듯이 갈아가면서 어떤 여자는 오랫동안 만나고 어떤 여자는 또 잠깐 잠깐 봤다가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난 거예요. 급기야 스티브는 캐롤한테 피닉스 콘도에 가서 좀 지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출장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별거 하자는 거였죠. 저기 내가 골프 연습 좀 해야 하는데 피닉스 콘도에서 지내면서 연습 받을 거야. 앞으로 집에는 잘 못 올 거니까 애들 좀 잘 부탁해. 캐롤도 바보가 아닌데 당연히 알겠죠. 그 콘도에서 무슨 짓 하는지. 한 번은 캐롤이 세어봤대요. 스티브가 몇 명이랑 바람을 피웠는지. 근데 총 17명. 근데 이게 캐롤이 아는 것만 17명이었으면 모르고 넘어간 여자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게 한 명씩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나야지 이 17명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조선시대 왕들이나 뭐 사우디 왕자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캐롤은 오케이 했어요. 알겠어. 그럼 피닉스 가서 좀 지내다가 와. 근데 캐롤이 이 불륜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상간녀랑 노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암묵적으로 남편의 바람을 인정하고 넘어간 거죠, 그냥. 그래서 캐롤 친구 그 데비가 계속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럴 때마다 캐롤은 아, 괜찮아. 저거 그냥 병이야. 그냥 불륜일 뿐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에게 당신 그거 병이니까 한번 고쳐보자. 우리 카운슬러 만나서 한 치료를 받아보자. 라고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스티브는 바빠서 못 가. 아, 언제 거기 가?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된다에 한 표. 2005년에 스티브가 이제 그 콘도로 이사를 갔고 부부가 별거를 시작했죠. 2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에 스티브의 소득이 최고를 찍어요. 100만 불. 한 13억이에요. 스티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죠. 뭐 돈도 많이 벌지, 자기 마음대로 여자랑 콘도에서 지내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자 캐롤도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2008년 5월에 마침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때 캐롤은 교수직을 그만두고 예술 작품에 좀 집중하고 있었어요. 작품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프레스콧의 위스키 로우라는 곳에 있는 반 고흐 이어 갤러리에서 캐롤이 자기 작품을 막 전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막 바쁘게 지낸 거죠. 캐롤이 이혼한 뒤에 그녀의 작품들을 보면 캐롤의 그런 감정들이 다 녹아 있더래요. 주변의 지인들이 봤을 때. 아, 예전과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캐롤은 예술가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스티브는 이제 뭐 이혼도 했고, 마음 편하게 여자들 실컷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그런데 스티브는 이 캐롤에게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걸어요. 돈 때문에. 이 이혼의 유책 배우자가 누구예요? 스티브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한 달에 6,000불, 8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위자료로 캐롤에게 지불해라 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8년 동안. 이 위자료를 주는 문제로 스티브가 뭐라고 하냐면 캐롤은 돈도 못 벌고 자기 생활 하나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1년에 100만 불 벌거든? 캐롤한테 꽤 많은 돈을 줘야 한다니까? 아니, 정당한 법원의 판결로 캐롤이 위자료를 받는 건데 왜 여기에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고 아니, 연봉이 100만 불이면 한 달에 1억이 그냥 넘어요. 거기서 800만 원이면 뭐 크게 부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싫은 소리 했던 걸까요? 사실 스티브는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돈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빚이 좀 있었대요. 스티브의 재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금융위기 때문에 주식장이 안 좋아서 수입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100만 불도 원래 항상 100만 불 벌었던 게 아니라 그냥 100만 불 벌었던 적이 있다. 한 번 있었다. 그 정도였고 2008년도에 한참 수입이 안 좋을 때는 한 달에 13,000불, 한 1,7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죠? 부모님에게 손 벌려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이 스티브의 사치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한 달에 거의 4천만 원 정도를 썼는데 아니 남자 혼자 지내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나가냐 싶은데 하루에 2,000불 하는 그런 고급
호텔에서 머물고 스파도 최고급, 뭐 제일 비싼 거 받고 또 여자들이랑 뉴욕 놀러 가서 막 엄청 비싼 저녁 먹고 브로드웨이 쇼도 보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딸한테 선물도 하긴 해요. 첫째 딸 케이티가 성인이었거든요. BMW 완전 새 거 리스해 주고. 돈이 많으면 왜 못 쓰겠어요. 근데 문제는 스티브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상태에다가 그 스티브 이름으로 집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 담보대출 받았고 신용카드 한도 꽉꽉 채워서 다 쓰고 있었고 그러면서 사치는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얼마나 오래 갔어요? 2008년도 가장 최악일 때 아니에요? 스티브는 이제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었어요. 반면에 캐롤은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 열심히 작품 활동하면서. 캐롤은 한 달에 6,000불 스티브에게 위자료 받으면서 조금 더 수입을 만들 게 없나 고민을 하다가 이 캐롤 집에 오두막 집이 별채로 있었거든요. 여기에 세를 주기로 해요. 본체에서 한 15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뭐 여기 오두막에는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냥 아예 집이에요. 분리된 집. 얼마 뒤 이 오두막에 짐이라는 남자가 이사를 옵니다. 짐은 하와이 출신이었어요. 되게 막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막 언뜻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캐롤이랑 대화도 잘 되고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더래요. 또 짐도 과거에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피부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캐롤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 이 사람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구나.' 서로 좀 깊게 대화하면서 점점 의지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짐은 캐롤 집에 와서 뭐 와인도 마시고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러는데 짐이 직장에서 잘려서 돈이 없었나 봐요. 근데 캐롤이 그냥 돈 내지 말고 그 오두막에서 지내라고 합니다. 월세 안 받는다고 했어요. 캐롤은 짐이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 이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참고로 캐롤은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대학 가고 둘째 딸은 고등학생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스티브 아빠랑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캐롤은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가까이 조금 든든한 남성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짐에게 월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짐이랑 캐롤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근데 약간 아주 약간 썸을 타는 그런 사이였대요. 2008년 6월 2일 스티브는 캐롤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내요. 8년 동안 매달 1일에 이렇게나 큰 돈을 지불하도록 합의된 건 좀 너무한 일이야. 그 돈은 내가 갚아야 할 빚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이건 마치 내가 학대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티브는 캐롤에게 위자료 주는 게 엄청 불만인 거예요. 자기가 바람핀 건 생각 안 났나 보죠? 얼마 뒤에 스티브는 또 메일을 보내요. 6월 14일이었어요. 나 더 이상 밀려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에게서 뽑아갈 걸 다 뽑아갔어. 내 재정 상태는 최악이야. 내가 우리 애들 대학교 회비 40만 불도 내야 하는데 이 최악의 상태를 해결하는 동안 너도 좀 손을 써봐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내 수입 절반이 줄었고 내 일도 산산조각 나고 있어. 넌 내 평생 가장 수입이 좋을 때 위자료 합의를 얻은 거야. 뭐 어쩌라고. 미래를 예견하고 캐롤이 합의 본 건 아니잖아요? 또 수입이 줄어든 건 스티브 사정이죠. 그리고 지금 잠시 돈이 없다고 막 이렇게 징징거리는데 과거에 캐롤은 20년 동안 남편의 불륜을 참아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돈이 없으면 사치를 줄이고 돈을 아껴 쓰고 위자료 보내고 애들 학비는 챙겨줘야지. 캐롤도 만약에 정말 스티브가 힘들었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지 않았을까요? 돈을 천천히 받는다든지 뭐 "내 위자료는 조금 천천히 주고 애들 학비부터 해결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했을 것 같은데 스티브가 자기 쓸 건 다 쓰면서 이러니까 캐롤은 그냥 무시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잠잠해졌대요. 스티브도 포기를 한 건지 마음이 진정된 건지 더 이상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어요. 6월 28일 이날은 첫째 딸 케이티가 남아공으로 유학을 가는 날이었어요. 캐롤은 그래도 딸이 멀리 가니까 이렇게 아빠가 배웅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공항으로 부릅니다. 스티브도 즐겁게 왔어요.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뭐 여느 평범한 가족들처럼 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아유 그래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팔로 다 같이 껴안는데 캐롤이랑 스티브는 막 서로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고 막 뭐야? 나 이제 우리 이혼했으니까 이러지 말자." 막 이러지 않고 다 같이 껴안으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흘 뒤인 2008년 7월 2일이었습니다. 캐롤은 평일이라 뭐 특별한 거 없이 작업실로 출근했다가 5시쯤에 퇴근했어요. 이제 가는 길에 둘째 딸 샬롯한테 문자도 이제 보내요. 캐롤은 딸에게 요즘 학교에선 문제 없어? 뭐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저녁 6시쯤에 집에 도착했고 캐롤은 조깅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브라이들 패스라고 저녁마다 여기 산책로를 뛰는 게 캐롤의 루틴이었대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간단하게 뭐 샐러드 먹고 뭐 할 일 하다가 엄마 루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루스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83세 할머니예요. 혼자 계시니까 이제 엄마 잘 있나 궁금해서 매일매일 통화를 했어요. 7시 36분부터 통화가 시작됩니다. 엄마 저녁은 뭐 먹었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제 스티브랑 이혼을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KT가 남아공 갈 때 스티브 한 번 봤어요. 그냥 잘 지내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돈이 없는 건지 이번 달에 위자료 아직 못 받았어요.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할까 봐요. 근데 이 순간 어, 안 돼. 마치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데 이걸 루스 할머니가 들었죠. 근데 루스가 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이 걱정이 되니까 다시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요. 여러 번 했는데 안 받고 그러니 이제 911에 다시 신고를 한 거죠. 방금 우리 딸이랑 통화하다가 no 라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전화가 끊겼어요. 우리 딸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바로 야바파이 카운티 보안관에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 캐롤 집이 외진 곳이라서 막 2,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신고가 누가 다쳤거나 뭐 총을 쐈거나 뭔가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확인됐으면 긴급으로 이제 보안관이 갔을 텐데 그냥 할머니가 딸이랑 통화하다가 전화가 끊겼는데 한번 가서 우리 딸 잘 있나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경찰들이 삐용삐용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우선 신고만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루스는 딸이 너무 걱정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무슨 일 생겼나? 내가 직접 가볼 수도 없고. 근데 이때 연락할 만한 유일한 사람이 스티브, 그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스티브에게 연락을 하는데 얘도 연락을 안 받아. 몇 번 전화하다가 이제 음성 메시지만 남깁니다. 또 아들, 캐롤의 오빠에게도 연락을 해요. 이 시간 딸 샬롯도 아빠 스티브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티브가 집에 와서 저녁 먹기 전에 한 5시 15분쯤에 산악 자전거를 좀 타고 오겠다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잘 타러 갔대요. 스티브가 액티비티 이런 거 좋아해서. 그래서 알았어 아빠 다녀와 했는데 스티브가 계속 집으로 안 돌아오니까 이상하다. 아빠가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지?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리고 밤 9시 40분이 넘어가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원래 스티브는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고 전화를 안 받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었대요. 샬롯이 걱정이 된 거죠. 자전거 타다가 다친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어디 쓰러진 건 아닌가? 나중에 밤 10시가 넘어서 드디어 샬롯은 스티브에게 연락을 받아요. 딸, 아빠 자전거에 펑크 났지 뭐야. 휴대폰도 안 터져서 전화를 못했어. 걱정 많이 했지? 지금 아빠 집에 가고 있어. 샬롯은 뭐 그랬구나 했죠. 다행이네. 다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안심을 해요. 그리고 스티브가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옷 세탁기에 넣어두고 샤워를 마쳤습니다. 운동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닌데 샬롯이 아빠를 보는데 뭔가 되게 불안해 하더래요. 약간 긴장한 모습. 그리고 아빠 그게 뭐야? 그 스티브의 팔이랑 다리에 이렇게 막 긁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피도 조금 나 있고 이게 긁힌 거랑 약간 날카롭게 베인 것의 사이 그런 자국이었대요. 아우 산에서 좀 걸었는데 나뭇가지랑 이 수풀에 긁혔나 보다. 뭐 아빠 그렇게 얘기하니까 샬롯은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늦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11시가 되었어요. 스티브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아까 네 외삼촌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캐롤의 오빠죠.
네 엄마랑 할머니랑 통화하다가 무슨 소리를 지르고 통화가 끊겼대. 아우, 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샬롯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 나 아까 엄마랑 문자 주고받았는데? 한 6시쯤이었나? 별일 아닐걸? 그땐 괜찮아 보였는데? 그러면서 샬롯은 캐롤에게 연락을 해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샬롯은 근처에 큰 병원에도 연락을 해봐요. 저기 혹시 캐롤 키네디라는 사람 응급실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이름의 환자는 없었대요. 샬롯은 아빠, 안 되겠어. 엄마 집에 한번 가보자. 샬롯이 본인만 아빠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남자친구 제이콥이랑 같이 아빠 집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스티브, 뭐 샬롯 남자친구 제이콥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스티브가 지금 가면 안 되지. 왜? 우린 이혼한 사이야. 혹시 캐롤이 다른 남자랑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존중해줘야지. 논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결론은 캐롤 집에 안 가겠대요. 샬롯은 느낌이 좀 이상했고 아빠도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니까 결국에 남자친구 제이콥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갑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 도착을 했는데 마침 이때 그 보안관, 아까 신고해서 출동한 그 경찰도 집 앞에서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8시쯤 신고했는데 지금 자정이에요. 이 몇 시간 만에 온 거예요. 긴급 신고가 아니었겠죠. 캐롤의 집은 되게 조용했어요. 불도 다 꺼져 있고 캄캄했는데 이 윈슬로우 보안관이 집안을 손전등으로 비춰봅니다. 혹시 이상한 점 없나? 이렇게 막 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경찰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해요. 거실에 있는 가구, 뭐 소파, 테이블 다 피로 얼룩져 있고요. 바닥 사방엔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캐롤도 발견됐어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지원 요청했고 추가로 경찰관들이 배치되는데 이 샬롯은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고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죽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캐롤은 이제 이혼하고 스티브의 불륜에서 좀 벗어나게 됐는데 아이들도 다 키웠죠. 자기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 53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경찰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사다리랑 책장이 넘어진 거였대요. 혹시 캐롤이 사다리를 타고 어디 높은데 물건 꺼내려고 뭐 올라가다가 떨어졌나? 이런 가능성을 제기해요. 왜냐면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었대요. 문을 강제로 따지도 않았고 유리창도 멀쩡했어요.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이 바닥에 카펫에는 피가 엄청 많이 이제 고여 있었는데 사다리는 또 깨끗한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 캐롤을 살해했고 이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카펫에 방치해 두고 나중에 사다리를 옮겨놨을 가능성도 제기를 합니다. 또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피가 발견됐어요. 막 문 손잡이에도 혈흔이 있었고 만약에 캐롤이 사다리 사고로 집안에 쓰러졌다면 왜 집 밖에 피가 떨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건 현장을 사고로 연출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캐롤 집 구석구석을 수색해요. 이제 캐롤 집이 나무도 많고 마당도 되게 넓은데 다 흙이었어요. 마당에서 발자국 2개를 발견합니다. 이 2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었어요. 하나는 캐롤 거였고 캐롤이 조깅하러 가면서 먼저 찍힌 것으로 보였고 누군가 이후에 이 캐롤의 발자국을 다시 밟은 거예요. 또 캐롤의 집 문 손잡이랑 집 안에서 한 남성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이 집의 세입자 짐이었어요. 경찰은 짐을 불러서 신문을 해요. 짐, 캐롤 살해된 날 어디 있었죠? 그날 전 와이프 집에서 애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명확하게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이 이런 얘기를 꺼내요. 솔직히 캐롤 전 남편 스티브 조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 정말 교활하고 가장 의심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경찰도 스티브를 당연히 용의선상에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캐롤 발견했을 때 막 샬롯이 막 울면서 이게 스티브한테 연락했어요. 아빠 지금 큰일 났다. 막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스티브가 바로 현장으로 왔는데 이때 경찰들이 스티브를 되게 자세히 관찰을 했대요. 스티브는 충격받고 되게 혼란스러워 보였고 뭐 거의 뭐 할 말을 잃은 채로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근데 경찰들은 그 뭔가 그냥 촉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정상적인 행동을 해도 뭔가 이상하게 보이고 근거는 없지만 그런 이상한 촉. 스티브도 취조실로 불려와요. 조사를 받는데 되게 협조적이었어요.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스티브는 자기 알리바이를 설명하는데 저는 그날 산악 자전거 타고 있었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tas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서 집에 늦게 돌아왔어요.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트레이를 그려가면서 자기가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 꽤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요. 근데 스티브의 증언 중에 경찰들이 조사한 거랑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스티브가 5시에서 5시 반부터 자전거를 탔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이 스티브의 휴대폰 신호가 캐롤 집 근처에서 잡힌 거예요. 한 1마일 거리였대요. 1마일이면 1.6km예요. 되게 가까운 거리였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티브가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충전도 꼬박꼬박 잘한대요. 주식 브로커니까 뭐 고객들이나 동료들 연락도 잘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 오후 5시 36분부터 10시 5분까지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는 캐롤이 살해된 시간이에요. 근데 스티브는 끝까지 휴대폰 절대 꺼진 적 없다. 왜 그런 기록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캐롤 집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막 엄청 억울해했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 DNA 필요하세요? 다 가져가세요. 아니, 한번 캐롤 집에서 제 DNA 발견됐나 대조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되게 당당했어요. 이런 동안 캐롤 시신을 제대로 부검을 하는데요. 이 사인은 누군가 둥근 물체로 캐롤의 머리를 7번 이상 내려쳤고 두개골 골절이 생겼다. 아마도 그 물체는 골프채처럼 동그란 모양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경찰들은 골프채다. 스티브가 골프채로 캐롤을 살해한 게 분명하다. 이제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전에 스티브의 집을 수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티브 집 차고에서 골프클럽 세트가 발견됐었어요. 이제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캐롤을 살해했을 것이다. 라고 직감을 하고 다시 스티브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압수해온 골프클럽, 골프채에서 캐롤의 DNA나 혈흔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한 형사가 뭔가를 기억해내는데요. 반장님, 우리 스티브 집 처음 갔을 때 골프클럽 커버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거 kell러웨이 거였는데 그때 골프채는 없었고 커버만 있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거 분명히 처음 갔을 땐 봤는데 2번째 갔을 때는 없었어요. 경찰들이 스티브 집에 처음 갔을 때 골프클럽 세트 몇 개와 커버, 그 골프채의 커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커버에 딸려 있는 그 짝꿍 골프채는 없었어. 다른 골프채들은 다 그대로 있었는데 유독 이 커버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빅 벌사 세븐우드의 골프채 커버였는데 경찰은 그 커버 어딨냐고 스티브한테 묻는데 모른대. 자기도 몰라요. 그거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어요. 경찰은 스티브의 자동차, 집 안에 세탁기 다 조사해요. 옷에 혈흔이 묻었는데 뭐 그걸 빨지 않았을까 해서 막 집안의 배수구 파이프까지 확인을 하는데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가 안 나왔어요. 아직 스티브는 체포가 되지 않았고요. 그냥 경찰들의 의심만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또 지났는데 경찰에게 추가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 캐롤의 손톱 밑에서 DNA가 발견됐대요. 경찰은 됐다, 이제 됐다. 당연히 스티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스티브 게 아닌 거예요. 참고로 세입자였던 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DNA. 이 DNA의 증거 번호가 603이라서 미스터 603이라고 불러요. 경찰은 답답한 거죠. 이게 뭔가. 아니, 스티브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럼 이 의문의 남성이 강도로 살해했나? 경찰은 캐롤의 집을 더 수색하는데, 유일하게 단서가 될 만한 건 2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타이어 자국,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신발 자국. 타이어는 자전거 바퀴 모양이었는데, 이 스티브의 자전거 타이어랑 일치했어요. 근데 이 자전거가 너무 일반적인 모델인 거예요. 너무 흔해. 이것만 가지고는 스티브가 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신발 자국은 밑창에 N 또는 Z가 3개 적혀 있는 문양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패턴을 가진 신발을 스티브가 신은 적이 있었어요.
라스포티바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그렇게 흔한 신발이 아니었대요. 전국적으로 8,900개만 팔렸고 이렇게 넓은 미국 땅에서 이렇게 8,900개면 많이 팔린 건 아니죠. 문제는 이 신발을 분명히 스티브가 예전부터 신고 있었는데 스티브의 집을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또 경찰은 스티브의 랩탑도 포렌식해서 보는데 이 검색 기록들, 뭐 온라인 쇼핑 목록 다 살펴보는데 충격적인 게 발견됩니다. 사건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스티브가 여러 가지를 검색하는데요. 살인하고 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살인 방법에 대한 조언, 살인 사건이 있대 생명보험금 지급, 극단적인 선택, 또 책도 4권을 구매했는데 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포렌식해서 밝혀진 것만 이런 것들인데 스티브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다 지웠대요. 그래서 복구하지 못한 기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캐롤에게 생명보험금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보험이 2개였는데요. 2개 다 해서 75만 불, 10억 정도 금액이었고 2개 다 수혜자는 스티브였어요. 이건 살해 동기가 될 수 있죠.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은 경찰이 스티브의 다른 집도 수색을 했거든요.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에 있는 집인데 여기 차고에서 오토바이가 하나 발견돼요. BMW 완전 새 거였어요. 근데 이 오토바이에 캐비넷이라고 하나요? 그 의자 아래에 수납 공간 있죠? 거기에 15,000불이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또 오토바이 옆에는 막 짐들이 꾸려져 있는데 버너폰, 선불폰이에요. 내비게이션, 옷, 화장품, 염색약, 그리고 멕시코 지도. 딱 봐도 어디 도주하려고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경찰들은 마음이 더 급해진 거예요. 이거 빨리 체포해서 기소 못하면 멕시코로 도주할 수 있다. 스티브는 아직 체포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도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찰은 없어진 골프클럽 커버를 찾는 데 집중하는데요. 이 골프채가 흉기인 것 같은데 그건 경찰이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그 커버는 분명히 스티브의 집에서 봤단 말이에요. 사진도 찍었고. 근데 그걸 스티브가 치웠단 건 그게 경찰 손에 들어가면 자기가 불리해질 걸 예상했으니까 그랬겠죠. 경찰은 스티브의 사무실도 뒤지는데 여기서 그 커버가 발견된 건 아니고 커버랑 같은 짝꿍인 골프 드라이버에 그걸 구매한 영수증이 있었어요. 이것도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싶었겠죠. 근데 갑자기 스티브에게서 연락이 와요. 저 형사님, 제가 뭘 찾았는데요. 그게 뭔데요? 캘러웨이 골프클럽 커버요. 이게 제 차에 있더라고요. 바람에 날아서 들어온 건가? 사실 찾은 지 몇 주 됐는데 이거 형사님들이 찾길래 좀 무서워서 제 변호사한테 줬어요. 경찰들이 완전 짜증나죠. 절대 모른다고 딱 잡아뗐는데 이제서야 사실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회수해서 확인하는데 이것도 유용한 증거는 안 됐어요. 경찰들이 수사에 애를 많이 먹는데요. 이 스티브를 기소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이 캐롤의 집에서 스티브의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없고 뭐 지문도 없고 DNA 단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경찰이랑 검사는 우리가 정황 증거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이 정도면 기소가 가능할 것 같다. 약간은 좀 무리해서 영장을 받습니다. 캐롤이 사망한 지 3개월 뒤인 2008년 10월에 스티브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금융회사 UBS에서 일하다가 체포됐어요. 캐롤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스티브에게 사형을 추진해요. 이때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특히 딸들. 이 딸들은 잘못했다가 지금 아빠도 잃게 생긴 거예요. 엄마도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들 막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스티브의 가족들도 이거 아니다. 다시 조사해야 된다. 부모님이랑 그 형제 자매들, 9남매였죠.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이 검찰이 사형을 추진해서 이게 스티브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증거가 좀 부족하니까. 다른 사건도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형 구형해서 너 사형 나올지 모른다. 무기징역 할 테니까 자백을 해라.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사건 중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결국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형을 구형하는 건 취소가 됩니다. 가족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뭐 그게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형을 구형하기에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요.
스티브는 구금돼 있으면서 "이거는 너네들 경찰들 수사 바로 안 한 거다. 사실은 제일 수상한 놈이 그 오두막집에 살던 그 짐, 그놈 아니냐. 왜 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냐."고 반박합니다. 스티브의 여동생 샤론은 경찰에게 짐에 대한 제보를 하는데요. "저기 형사님, 짐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것 같고 그 사람 피부암 걸렸다고 불쌍한 척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오두막에 살면서 캐롤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경찰이 지임의 의료 기록도 확인을 해요. 근데 피부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되게 옛날 몇 년 전의 일이었고 지금은 완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스티브 가족들이 그냥 답답하니까 이렇게 짐을 사건에 엮어서 하소연하나 보다,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썼어요. 실제 스티브 가족들이랑 딸들은 짐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너 때문에 우리 아빠가 누명을 썼다." 되게 억울해했어요. 그래서 캐롤이 살던 집이 원래 스티브의 명의였거든요. 근데 스티브가 체포되니까 이 재산의 권한이 스티브의 가족으로 넘어가요. 스티브의 남동생 제임스 앞으로. 제임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짐을 내쫓았어요. 그 오두막에서. 그런데 몇 주 뒤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프레스콧에서 되게 허름한 아파트에 경찰들이 막 출동을 했는데요. 한 남자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바로 짐이었어요. 방 안에는 막 총이 여러 자루 떨어져 있었고 탄피도 막 떨어져 있는데 되게 이상한 점이 침대에 묵직한 의자가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의자가 여기 왜 올라와 있지? 경찰은 짐의 시신을 부검하는데 이 짐이 심장에 총을 맞고 사망했거든요. 결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데 검시관이랑 경찰들도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들었대요.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성인 남성은 이렇게 심장에 대놓고 총을 쏘진 않는데요. 그래서 몇몇 정신과 의사들이 이건 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의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큰 의자가 왜 여기 올라와 있지? 그래도 결론은 짐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스티브는 짐이 죽으니까 더 강력하게 짐이 범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거 보세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라고요." 그리고 스티브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있었거든요. 리치라고. 이 리치는 사건 현장에 스티브의 DNA가 없었다. 근데 지문, 캐롤 집에서 지문도 나오고 문 손잡이에 짐의 DNA도 있었는데 분명히 짐이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경찰은 짐은 캐롤이랑 원래 친해서 그 집에 자주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가 뭐 짐이 뭐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DNA가 있다고 해서 그가 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2009년 6월 19일, 이제 스티브가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났어요. 스티브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스티브의 변호사 존이 이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익명으로 발송된 메일이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캐롤이 살해된 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짐이 죽기 전에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물 거래에 연루되었고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그 일을 함께 했는데 그들이 캐롤을 도끼로 살해했고 짐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했습니다. 범인은 골프클럽 커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멕시코, 캐나다, 다른 해외에서 약을 공급하는 업자들입니다. 경찰도 나중에 이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을 전달받았는데 제가 이 메일을 간략히 요약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원래 엄청 길어요. 한 페이지 가득하고 뭐 흉기가 도끼라고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스티브가 범인이 아니다 꼭 집어서 얘기하고 되게 자세하게 범인이 약 유통하는 놈들이다. 근데 구구절절 익명의 누군가가 메일을 썼어요. 경찰은 살짝 동요합니다. "아 진짜 스티브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나?" 그리고 스티브도 감옥에서 자기 변호사가 이런 메일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엄청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전에 여기 감옥 소식통으로 이 얘기를 들었어. 그 짐이 약물 유통하는 일을 했는데 걔네가 캐롤 죽인 거라고 했다고. 여기 감옥까지 소문 다 나 있어." 근데 이렇게 메일 온 거 보니 정말 사실이었구만. 내가 누가 범인인지 궁금했는데 걔네가 한 짓이었어."
이러면서 되게 비통해했어요. 막 억울해하기도 하고. 사립탐정 리치는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그 DNA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캐롤 부검 때 손톱 밑에서 나온 그 의문의 남성 미스터 603 탐정 리치의 주장은 경찰 니네들 DNA 신원도 못 밝혔고 짐이 죽은 것도 자신이 범인이라서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건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괜히 스티브만 모함해서 구금시킨 거 아니에요? 되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이런 우여곡절 와중에 2010년 여름에 스티브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수석 검사 조는 이제 기소할 때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스티브가 캐롤의 집에 가서 골프 클럽으로 캐롤을 살해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공격했고 캐롤의 두개골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스티브는 살인이 아니라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다리를 갖다 두고 집을 꾸몄습니다. 또 스티브에겐 두 가지 살해 동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달 지불하는 그 위자료 6,000불 주기 싫어서였고 두 번째는 75만 불 상당의 캐롤의 사망보험금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검찰, 경찰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만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스티브가 범인이라는 것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브의 변호인은 반박했어요. 특히 사망보험금. 아니, 캐롤이 사망하면 보험금 수혜자가 스티브인 건 맞는데 실제로 하트포드 보험회사에서는 캐롤이 죽고 나서 스티브가 살해 용의자일 수도 있으니까 의심 가니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대요. 그때 스티브는 그래, 그럼 알겠다. 나 그 돈 필요 없다. 대신에 다른 상속인들 내 딸들에게 줘라. 그래서 이 보험금은 실제 스티브가 아니라 딸들이 수령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말하는 살해 동기는 성립이 되지 않았고 스티브가 범죄 관련 책을 구매한 건 원래 책 읽는 거 좋아했어요. 뭐 개인적인 연구를 하려고 산 거예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가 경찰들이 찾고 있던 그 골프클럽 커버 그거 숨겼잖아요. 경찰들이 정말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그거 왜 모르는 척했어. 여기에 대해서는 둘째 딸 그 샬롯의 남자친구 제이콥이 증언을 해요. 이 제이콥은 스티브의 집에 잠시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스티브랑 친분이 있겠죠? 스티브 아저씨는 용의자로 몰리고 있어서 항상 무서워했고 당황했어요. 골프클럽 커버 숨긴 것도 괜한 오해 사기 싫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런 증언을 하니까 배심원들도 좀 동요가 되는 거예요. 이 스티브가 진짜 범인이 아닌가? 재판이 며칠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장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참 드물 텐데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망하는 거예요. 뭐 스티브한테 데스노트 있나? 아무튼 5주 동안 재판이 중단됐고 나중에 다른 판사가 임명이 됐어요. 검찰은 또 다시 이 새로운 판사를 설득시켜야 했었고 정황 증거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모로 검찰 측이 불리했어요. 자전거 바퀴랑 신발 자국 막 이런 거 전문가 불러서 증인으로 내세우는데 배심원 설득이 잘 안 됐다고 해요. 또 그 익명의 이메일이 좀 결정적이었어요. 막 요목조목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좀 검찰이 지는 재판이다. 좀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스티브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에 이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 스티브에게 2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르네라고 있었어요. 캐롤이랑 스티브가 별거하고 나서 만나기 시작했고 거의 스티브의 집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딸 샬롯과 또 가까운 사이였어요. 르네는 스티브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요. 스티브는 누굴 살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건전한 남성이고 절대 전 와이프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재판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5주 동안 재판이 중단됐었잖아요. 이때 둘이 헤어진 거예요. 스티브랑 르네랑. 근데 이별하고 나서 르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 건지 검찰에게 연락을 해요. 저기 검사님, 사실은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스티브 구치소에 면회 갈 때 샬롯이랑 같이 갔거든요. 샬롯은 둘째 딸이에요. 근데 스티브가 딸한테 무슨 메일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치소에서 무슨 소식통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짐이 연루되었던 약쟁이 조직원들
그 사람들이 캐롤을 살해했대요. 근데 스티브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면 분명 안 먹힐 거니까 다른 사람이 주장해야 신빙성 있을 거라고 딸 보고 익명으로 메일을 쓰라고 했어요. 그것도 집에서 보내지 말고 100마일 저 멀리 운전해서 피닉스에 가서 검찰이랑 변호사한테 메일 쓰라고 하더라고요. 르네는 분명 이 수상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티브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숨긴 거예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뭐 당한 게 있었는지 다 폭로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샬롯. 샬롯은 아직 어렸고 또 아빠를 되게 믿고 있었대요. 우리 아빠가 엄마를 죽였을 리 없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아빠 사형받을까 봐. 그 검찰의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했던 그 정체불명의 이메일을 결국 스티브가 쥐가 지 딸 시켜서 쓰게 한 거예요. 또 르네는 스티브의 수상한 점에 대해서 다 진술하는데요. 검사님, 혹시 캐피탈 캐년 골프 코스 아세요? 거기 8번 홀 근처에 가면 가방이 하나 땅속에 묻혀 있을 거예요. 그거 스티브가 도주할 때 챙기려고 묻어둔 거예요. 스티브는 항상 체포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얼른 가봤죠. 그 골프장으로 갔는데 진짜 거기에 가방이 이렇게 숨겨져 있더래요. 머너폰이랑 뭐 신발, 옷, 모자. 딱 어디 밀항할 때 챙길 법한 그런 소지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는 아까 그 BMW 오토바이랑 뭐 한 짐 꾸려놨는데 뭐 그걸로도 불안하니까 예비로 또 짐을 싸둔 거예요. 검찰은 이제 확신했죠.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끝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스티브가 거짓말 한 게 밝혀져요. 그 캐롤 보험금 있죠? 이게 딸들에게 지급됐다고 했는데 분명히 스티브가 나는 보험금 탐내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살해 동기가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딸한테 그 보험금 아빠 변호사비 해야 하니까 빨리 할머니한테 보내. 자식들은 아빠가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여러 차례 거쳐서 할머니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의 엄마에게. 그 돈은 다시 스티브의 변호인들 또 사립 탐정에게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스티브가 감옥에서 첫째 딸 케이티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너 엄마 보험금 받았지? 그거 빨리 할머니한테 보내. 내 변호사비로 써야 돼. 아빠 근데 돈이 엄청 큰데 이걸 다 보내야 돼? 내년에 샬롯 대학 가는데 그 학비는 좀 남겨야지. 아빠가 지금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학비가 중요해? 그 돈 빨리 보내. 내 변호사비 그걸로도 부족해. 얼른 보내. 안 돼. 내 동생 대학교 회비는 남겨둘 거야. I need to be sure that I can make sure that Charlotte goes to college. I understand your concern, but that is unfortunately at this point that has to be down the scale of priorities below bond first, defense second. 이걸로 엄청 싸우는데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결국 돈을 보내긴 보냈는데 근데 스티브는 이게 녹음이 되는 걸 몰랐을까요? 좀 멍청한 면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진술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스티브가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다. 익명의 메일을 보내서 변호사와 검찰을 속였고 또 미성년자인 둘째 딸을 사건에 연루시켰다. 검사는 살인죄 외에도 사기, 절도, 허위 증거 제조 혐의죄로 추가로 기소합니다. 2010년 11월 12일에 판사는 스티브에게 추가 혐의에 대해서만 그 살인 빼고 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3년형을 먼저 선고했어요. 스티브는 자기 변호사도 속였죠. 그 메일 보내가지고 더 이상 변호비를 지불할 돈도 없었어요. 결국 다 떠나고 국선 변호인과 남은 재판에 참여해요. 이 변호인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스티브를 변호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스터 603. 그 의문의 남성 DNA가 아직 미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3이 범인일지 모른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근데 사건 발생 3년 만에 이 미스터 603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68세의 로널드 버먼이란 남자였는데요. 지금까지 캐롤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남자였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의 DNA였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검시관이 캐롤 부검하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로널드를 부검을 했던 거예요.
그때 썼던 장갑이나 도구들 제대로 청소 안 했겠죠. 그래서 캐롤의 몸에서 로널드의 DNA가 발견된 겁니다. 검시관이 정말 무능했죠. 또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이 검시관이 뭐 캐롤의 머리는 자신의 픽업 트럭에 실어서 자기 연구실로 가져가고 뭐 몸통은 또 다른 연구실로 보내고 아 우리 연구실이 좀 안 좋으니까 몸통은 너네 가져가. 근데 이런 행위들이 다 불법이래요. 원래 부검을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다 위반되는 것들이라고 해요. 이런 허술함은 스티브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변호사가 검시관이 부검을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진짜 범인을 찾기 어렵게 된 거다. 스티브는 범인이 아닌데 검시관의 무능 때문에 스티브가 그의 핑곗거리가 된 거다. 딸 케이티와 샬롯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요. 다 인정해요. 아빠가 시켜서 매일 쓴 거 맞고요. 엄마 보험금도 아빠가 요청한 대로 할머니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딸들은 아빠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2013년 10월 4일 스티브에게 유죄가 선고됩니다. 사건 발생 거의 5년 만이었어요. 딸들은 판사에게 제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간청을 하는데 반면에 캐롤의 엄마, 루스는 스티브에게 최고형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014년 1월 24일 판사는 스티브에게 선고하면서 이 캐롤의 살해 현장을 봤을 때 사진으로 봤겠죠. 너무 끔찍해서 그걸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그건 정말 잔인한 살인이었고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판사는 스티브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10년형도 더해집니다. 앞서 사기, 절도, 재판 방해 이런 혐의 중에서 또 처벌을 받은 거예요. 현재 스티브는 애리조나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형을 살고 있어요. 이번 사건은 경찰들에게 참 피말리는 재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모든 정황이 스티브가 범인이라고 가리키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와중에 짐도 사망하고 판사도 사망해서 새로운 판사로 바뀌면서 혼란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스티브에게 유죄 판결이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생각해보면 스티브는 캐롤이랑 결혼 생활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했죠? 바람 피우고 할 거 다 하고 결국 캐롤의 목숨을 자기 뜻대로 빼앗았으면서 감옥에서 딸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친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금전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머리 굴리면서 내 자식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종신형 선고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애리조나 프레스코드에서 있었던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